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15일이고 수요일입니다. 예, 여기는 베트남 호치민에 저는 이현자라고 합니다. 예, 몇 가지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로 들어오신 분은 오늘 아침에 신부님 고향으로 새벽에 내려가셨습니다. 새벽 한 4시쯤에 내려가셨고, 집에서는 잘 끝내고, 부모님들 만나 뵙고, 그러고 와서 오늘 밤에, 지금 호치민으로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오늘 밤에 한국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남자분이 회사 일이 너무 바쁠 때여서 좀 일정을 좀 빡빡하게 들어셨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도 드리고, 그리고 좀 8월이나 9월쯤 본인이 좀 이제 시간이 좀 한가할 때 그때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신부님 집에서 전통 결혼식을 올리고 약속드리고 그리고 이제 오늘 밤에 왔습니다. 진행사항 중에 또 하나는 얼마 전에 한국에 계신 분하고 화상 통화하시고 카톡으로 교제하시고 또 중간에 이제 직접 만나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오늘 남자분한테 연락이 왔는데 여자분하고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남자분은 계속 좀 만나고 싶은데 여자분이 좀 소극적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이제 짐작할 수밖에 없고 아직까지 저희들하고도 여자분하고 소통이 연락이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대충 짐작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여자분이 굉장히 낮춥니다. 저희들이 카톡을 보내고 뭐 이렇게 해도 짤로를 보내고 해도 오프라인이 많아요. 그리고 업무가 좀 강도가 좀 센 것 같아요. 그 여자분이 이제 고용비자로 들어갔는데 아마 뭐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또 약간의 뭐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힘드신 거고 시간을 내시기가 좀 힘드신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여자분이 굉장히 좀 이제 약간 성격적으로 소극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제 남자분이 이제 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남자분이 좀 경제적으로 월급이 좀 적어요. 아마 이제 중간에 이직을 하셔가지고 그러시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모아놓은 이제 자산은 좀 계세요. 충분한데. 근데 이제 베트남 여자분들이 뭐 그런 거를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이제 문제겠죠. 일단은 잘 안 되시는 걸로 생각을 해서 오늘 저하고 통화를 했고, 뭐 며칠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러고 나서 베트남으로 진행을 할지 아니면 계속 한국에서 진행을 할지 결정을 하실 거고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도 한번 들어오시고요. 나머지는 뭐 별 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 지금 현재 카톡으로 진행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약간의 중간에 오해 아닌 오해가 좀 계셔가지고 여자분하고 그만하고 싶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여자분이 저희들한테 이제 왜 갑자기 남자분이 그러시냐고 이제 도움을 청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카톡을 좀 이제 캡처를 해서 보내봐라 그러니까 앞전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도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이제 제가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게 소통의 오류죠. 소통의 오류고요. 뭐 저희들은 이런 일이 많습니다. 또 그리고 저희들은 싸우는 거를 뭐 그렇게 서로 자존심 싸움이나 뭐 돌이킬 수 없는 정도의 싸움이 아니라면 뭐 저희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또 이거를 오해를 푸는 과정이 생기는 거고, 그게 이제 비가 온 다음에 이제 땅이 굳는 거 아니에요. 결과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문제 때문에 이제 약간의 오해가 생겼냐면, 이제 그 여성분이 한국에 와서 이제 일을 하는 것 때문에 약간의 오해가 생겼어요. 그 첫 번째 생기는 오해는, 남자분은 여성분이 일을 안 했으면 이제 일을 안 하고 아기를 빨리 놓고 아기를 양육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거 하나. 근데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분이 뭐 네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이럴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남자분한테 여성분의 생각을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또 그리고 여성분의 환경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현실적인 조언도 드렸고, 왜냐하면 뭐 남자분 한 분 외벌이 가지고 애기 놓고 키우고 장래를 준비하기에는 사실 힘들어요. 그런 문제를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또 여성분이 일을 하고 싶다는 거는 뭐 정규직으로 하루에 8시간 9시간 풀타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애기는 본인도 빨리 먹고 싶고, 그래서 놓고 나면 최소한 한 1, 2년 정도 이제 좀 적응이 되고 나면 파트타임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회생활을 좀 하고 싶다는 그런 뜻이었고, 또 두 번째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남성분이 뭐 매달 베트남에서 이제 받는 월급만큼 용돈을 줄 수 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집을 돕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하라는 말씀인데,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그러지 마시라. 그것도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매달 있잖아요. 근데 뭐 세금 내는 것도 아니고 매달 그렇게 돈을 다 막 신부님 뭐 집에 용돈으로 뭐 주는 거 좋지 않습니다. 그것도 한 번, 두 번이죠. 자꾸 그게 길어지면요. 그리고 이제 남자분이 이제 50인데 그 직장 생활을 얼마나 더 할 수 있습니까? 그럼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그래서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충분히 드렸고, 그래서 용케 두 분이 다 뭐 바로 또 여성분이 또 사과도 또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통화할 때는 거의 이제 뭐 감정적인 건 풀렸고, 근데도 제가 그 말씀을 꼭 드렸어요. 이제 이런 게 있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뭐, 사장님 이제 조언도 드렸고 해서 뭐 또 깔끔하게 잘 해결됐고, 비 온 뒤에 땅은 이제 더 굳었고, 저는 그런 거를 그렇게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진행사안이 흘러가고 있고요. 그 다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그 한국에서 카톡 교제를 하시다가 안 되신 분도 계시고 이러지만, 그분도 저하고 계약서 쓴 거 없습니다. 제가 베트남에 있고 그분이 한국에 있는데 계약서를 현실적으로 쓸 수는 없죠. 어제 오신 분도 저한테 계약서 한 장 받은 거 없지만은, 제일 처음에 돈 입금하시고 단 한 번도 저는 제가 한 말에 대해서는 지킵니다. 그리고 약속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베트남에 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안 좋은 소문들도 있고, 그리고 뭐 저 사람이 쉽게 말해서 뭐 한국을 못 들어오는 이유가 뭐 수배가 됐다,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제가 인터폴에 수배가 된 사람이다, 뭐 그러고 나서 뭐 사기가 뭐 엄청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뭐 제가 조폭과 연루돼서 뭐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넘어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요, 아닌 거를 증명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꺼내면 이게 또 다른 걸 얘기하고 또 다른 걸 얘기하고, 저는 그냥 직접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저는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무슨 사기를 당하셨던 또 아니면 저한테 금전적인 피해를 입으셨던 제가 한 말은 지킵니다. 저한테 뭐 탁톡 교재 비용이나 또 옛날에 뭐 이제 또 계약금을 입금하시고 중간에 진행을 하다가 안 오시고 뭐 이래가지고 저는 환불을 안 해드린다고 미리 다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뭐 그게 본인의 사정이 있으시든 또 아니면 뭐 어떤 문제가 있으시든 간에 제가 이 업을 그만두지 않는 한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진행하시면 예전에 냈던 비용은 뭐 저한테 7년 8년 전에 냈던 분도 가끔 연락이 오십니다. 보전해 드립니다. 그런 거는 걱정, 뭐 그거를 계약서를 안 썼는데 어떻게 믿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계약서를 쓰신다고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런 거는 그냥 신뢰지. 또 그리고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도 여기 이제 베트남에 와서 수탁이 베트남 사람들하고도 계약서를 씁니다. 근데요, 계약서를 썼다고 해서 그 계약서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 계약서라는 거는 회사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기, 제가 원하는 대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계약서에 제가 사인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계약서가 사인하는 저 같은 사람이 유리하게 계약된, 작성된 계약서는 없어요. 다 상대방이 유리하도록 작성된 계약서였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언제가 됐든 무슨 일이 있었든 제가 한 말, 제가 약속드린 카톡에 있는 문자 내용을 저는 지킵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말씀은 꼭 드리고 싶고, 물론 그분이 뭐 한국에 계신 그분이 뭐 그걸로 걱정을 하거나 또 아니면 어제 하신 분처럼 그분은 어제 나도 약간 충격적이었지만 뭐 500만원 날렸다 생각으로 있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전혀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 2달 정도, 왜 2달이 걸렸냐. 한국에 계신 분 중에 추천 드리고 마음 괜찮다는 분을 찾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한국에 계신 분은 그만큼 숫자가 적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계속적으로 이제 다른 분, 이제 그분한테 어울릴 분을 찾고 계셨는데, 이제 이제 그분 생각에는 그냥 돈 날린 거다 이래 생각을 해요. 뭐 지금 계신 분도 그럴 수도 있지만 전혀 그럴 일 없습니다. 약속대로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거를 저희들이 뭐 본인이 원하시는 분이 있든 또 아니면 저희들 회사에서 추천 드릴 분이 있든 계속 연결시켜 드립니다. 그런 거는 뭐 제가 그렇게 남은 돈을 공돈으로 생각하고 공돈으로 먹을 그럴 마음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결혼은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국제결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국에 계시는 어제 그분도 뭐 그 남자분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왜 한국에 계신 분이 하고 싶냐라고 물어보면 한국에 계신 분이니까 뭐 한국말도 좀 하고 이러니까 편안하게 좀 오랫동안 좀 교제를 한 다음에 천천히 하고 싶다. 그러고 싶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현실적으로 안 된다 그게. 왜냐?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유학생이든요, 또 아니면 한국에 계신 분이든요, 한국어가 그렇게 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 가가지고 5년, 3년 산다고 해서 그 나라 말 잘합니까? 못해요. 두 번째, 유학생이라고 해서 맨날 공부만 합니까?
현실적으로 한국에서의 생활이나 뭐 이런 생활비나 이런 걸 하려면요, 그걸 공부만 할 정도 되면요, 왜 그 여성이 한국 남자를 만납니까? 베트남에 돌아오면 베트남 남자를 만나는 게 훨씬 낫죠. 왜냐? 한국에서 보통의 유학생이지만 다 학교에 이름만 걸어놔놓고 일해서 그 자기 학비 벌잖아요. 학비에, 유학비에, 뭐 생활비에 뭐 벌려면요, 그걸 자기가 일 안 하면 기본적으로 베트남에서 매달 한 200~300만 원을 보내야 되는 건데, 그 정도의 부모의 능력과 재력이면 안 만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안 맞아요. 근데 그거를 뭐 한국에 있는 업체들이 뭐 그냥 그럴듯하게 말로 포장, 제발 그 말로 포장하는 사람들한테 차라리 말은 저처럼 충성스럽게 해도 행동으로 하는 사람을 믿으시는 게 낫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자기 회사는 뭐 다 해줄 것처럼 얘기합니다. 또 그리고 굉장히 뭐 베트남에만 가면 쉽게 신부들을 찾을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베트남에 와가지고 쉽게 여성을 만날 정도의, 예? 만날 정도의 남자분이시면요, 그냥 한국에서 결혼을 하십시오. 그게 낫습니다. 한국 여성하고 하는 게 낫아요. 베트남의 여성들이요, 한 10년 전, 20년 전 하고는요, 생각들이 많이 다릅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됐나? 물론 뭐 베트남이 경제적으로 발달도 되고 이런 것도 됐겠죠. 하지만 그거보다 더 그거한 건요, 한국의 업체들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물론 거기에서 저도 자유롭지 못하죠. 뭐 어떤 분들은 자기가 이제 우리 지금 우리나라 이제 추세면 30대 중후반이 이제 초혼을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36세 결혼을 했나? 제가 36세 결혼을 했으니까, 저 때는요, 36이면요, 노총각 중에 노총각이었습니다. 제가 64년생이니까요. 근데 지금은 뭐, 36을 보고 노총각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베트남에서는요, 이제 한국 사람이 36은요, 그렇게 메리트가 많지를 않아요. 왜냐? 30대들은 경제적으로 많이 아쉽잖아요. 베트남 여자들의 생각은 그렇죠. 남자가 30대면서 경제력은 40대 중후반이길 원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한국의 남자분의 경제적으로 월 한 400~500만 원 정도를 원합니다. 베트남 여성들이. 그러면요, 연봉으로 따지면 한 6천 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연봉 6천이면 한국에서도 상위 한 20~30% 정도의 연봉이 될 거예요. 물론 그보다 더 동안 사람들. 근데요, 여러분, 저도 한국 사람이고 여러분도 한국 사람이지만, 내가 30대 중반에 연봉 6천, 7천 되면요, 내가 베트남 여자를 왜 만나요? 한국 여자를 만나죠. 이게 서로 각자가 원하는 부분이 언밸런스예요. 안 맞아요. 근데 무슨 국제결혼이 쉬워요? 국제결혼 어렵습니다. 제발 그 쉽다는 회사에 보이시면 뭐가 쉬운지, 쉬우면은 돈을 그렇게 받으면 안 되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신랑 한 명을 하면 뭐 한
뭐 200만원, 300만원, 뭐 한 500만원 정도 수익을 본다.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여기 앉아서 20년 동안 이거 하고 있는데요. 26년 전에 가격이나 지금의 국제교련의 가격은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물가는 베트남에서 거의 한 2배 내지 3배 올랐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신랑 한 명 하면요, 최하 700에서 1000만원 수익이 돼요. 그러니까 이걸로도 먹고 하는 거지.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요, 200만원, 300만원을 벌어요. 근데 신랑 한 명 해가지고, 그게 한국에서 내가 사무실 내고, 세금 내고, 뭐, 운영이 됩니까? 지금 한국에 있는 국제결혼업체요, 한 달에 한두 명 하는 사람들도 잘 없어요. 신랑 한 명 해가지고 최하 500에서 700, 많으면 1000만원의 수익이 되기 때문에 한 명만 해도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국제결혼은. 하지만 오늘 그분한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30대, 40대 초반에 혼자 사는 거, 뭐, 나름 괜찮아요. 나름 괜찮습니다. 살만하죠. 특히 뭐 요즘처럼 뭐, 빨래는 세탁기가 해, 밥은 전기밥솥이 해, 뭐, 그리고 또 뭐, 예? 요즘 그 뭡니까, 뭐 밀키트 많죠. 먹고 싶은 거 나가면 식당 가면 배달 잘 되죠. 뭐, 특히 이제 베트남에 이제 여기 40대에 오셔서 사시는 분들은 괜찮죠. 근데 언제까지 40대입니까? 그래서 50대 초혼 남들이 힘든 거예요. 50대 초혼은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야 주위에 이제 그런 뭐 누가 내가 50대인데 초혼입니다라고 목에 걸고 다니시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하는 업이 이렇다 보니까 50대 초혼 남들 굉장히 많습니다. 저하고 10년 가까이 연락한다는 분 계시잖아요. 네. 그분 30대 후반이었어요. 처음에 베트남에 와서 저 만나고 아가씨 만나고. 근데 지금 이제 40대 후반이죠. 10년 지났으니까. 근데 아직까지 못하고 계세요. (30대고) (40대) 초중반까지는 혼자 사는 게 괜찮아요. 살만해요. 근데 언제까지 30대고 40대냐고. 그럼 결국은 50대도. 그럼 50대 돼서 몸도 아프고 여러 가지 환경이 좀 나도 결혼이라도 해서 애라도 하나 놓고 그냥 남들 사는 것처럼 살고 싶다. 그렇게 마음이 들어 그때 구하면, 그때 찾으면 누가 오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베트남 국제결혼 어렵습니다. 확실합니다. 하지만 포기는 하지 마시고 문을 두드리시고, 제가 입으로 내뱉은 말은 저는 약속을 지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한테 돈 주는 게 불안하신 분은 돈을 어디다 맡깁시다. 괜찮습니다. 저는 맡기고 일 끝나고 찾으면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 돈을 안 줄 생각이 아니라면 남들한테 맡겨놨다고 일 다 끝나고 그분한테 주세요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또 밥 먹으러 나가야 되겠네요. 감사합니다.